자, 오늘의 실시간 투자 상담입니다. 자, 처음처럼님께서 어제도 사연 많이 올려주셨는데, 자, 오늘도 4848 중입니다. 삼전, 한익, 그 다음에 코덱스 200, 코덱스 150, 현기차, 소량 4848 중입니다. 시간 잘 가네요. 아니, 뭐 하는 분이실래? 장중에 이렇게 4848 하시는지 모르겠네. 개인 투자 하시나? 보통이 아닌데? 아무튼, 수익이 나니까 시간이 잘 가는 거 아닐까요? 음, 축하드립니다. 이게 수익이라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요. 어디 보자. 4848 하는 게 더 큰가요? 장투가 더 좋은가요? 그 밑에다가 이제 댓글로 올려주신 분이 계신데, 예. 바이바이라고 닉네임을 쓰시는데, 바이바이님께서, 안녕, 안녕? 뭐 이런 건가? 장, 그거는 4848 하는 것보다는 장투가 당연히 유리하죠. 투자는 장투가 유리합니다. 수익형 측면에서는 당연히 장투인데, 이게 보는 사람들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장투의 경우는 리스크를 안고 있죠. 그죠? 일단은 오버나잇 리스크라는 걸 안고 있잖아요. 오늘 매수해서 다음날까지는 가져가야 되잖아요. 적어도 가장 짧게 보더라도. 일단은 그렇게 보유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시간도 같이 증가하는 거죠. 자, 그 위험을 뭘로 보상받느냐? 바로 수익으로 보상받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쵸?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장투가 수익률이 좋지. 너무나 당연한 말씀 이신 거고, 지금은 사사사사사사사 무조건 사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어, 눌림이 올 때 사는 거는 저는 아주 현명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장세에 있어서는 눌림이 올 때 산다. 자, 근데 제가 조금 관점이 바뀐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얼마 전이라고 하면 딱 찍어서 말씀드리면, 제가 한 보름 전, 그러니까 3주 전, 3주 전까지만 해도 코덱스 150 이쪽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조금 얘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코덱스 150이, 그러니까 코덱스 150, 그러니까는 코스닥 시장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매물 부담이 나올 거예요.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지금 코스피 시장은 좀 약세를 보이고 있죠. 저는 그러면 살짝 포인트를 바꿔서 코스피 200에 있는 종목 중에서도 좀 빠진 종목들에 관심을 갖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전략은 세우진 않았지만 그쪽에 일단은 전략을 세울 때 어떤 힌트로 한번 고민을 해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세요. 지금은 코스닥 시장이 좀 많이 올라온 건 사실입니다. 또는 코스닥의 중소형주 중에서 못 오른 종목들도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국산 고춧가루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네요. 그러니까 연금에서 K 주식에 돈을 풀어 5,000포인트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뭐 정부에서 이 국민연금에 압력을 가해가지고 지금 시장을 뭐 올려놓은 거 아니냐, 코스피 코스닥 시장을 상승시킨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런 바보 같은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정부의 이익 본다고 이 국민연금 세계의 3위권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이 연금이 뭐 정부에서 한다고 해서 사고 막 그러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미 그 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고요. 설령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하더라도 결코 이렇게 막 시장을 받쳐 올리면서 산다기보다는 자기네 정한 룰, 얘네들이 살 때 업팅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가를 올려가면서 살 수가 없어요. 연기금은. 이해하시겠죠? 지금 현재가가 10,000원이야. 그럼 내가 1,500원에다가 주문을 못 넣는단 말이지. 누가? 연기금은. 이해하시겠죠? 밑에서 받쳐주는 역할만 하는 겁니다. 그 정도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걸로 주가 조작이라고 하고,
주가 조작의 대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그거는 어불성설이죠. 예.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사실 기업 같은 경우도 자사주 매입하고 그 다음에 자체 소각을 해버리면 그것도 주가 조작이죠. 어. 근데 그런 의미는 아닌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연기금에서 우리 주식을 사주고 있다, 비중을 늘려가고 있다라는 건 우리 개인 투자자에게 있어서는 정말 희소식 아닌가요? 오히려 나는 호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치? 그거 갖고 열받을 필요가 없어. 그리고 이미 연기금은 수익률 엄청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작년까지만 해도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연기금 고갈 이슈가 신문에 자주 보도가 됐습니다. 연기금 고갈된다. 니네들 나중에 한 10년만 가면 연기금 고갈돼가지고 니네 불입한 연기금 못 받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얘기에 쏙 들어갔죠. 왜 그러냐면 연기금이 수익을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대로라고 한다면 연기금이 지금 뭐 고갈될 영역? 지금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수익을 잘 내는 거예요. 거저로 뿌리는 게 아니고 걔네들이 바보 똥멍청이도 아니고 그냥 매매하지 않습니다. 걔네들. 야, 그런 거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아, 요즘에 또 지금은 이제 부동산 투자해가지고 부동산 뭐 저기 월세 받아가지고 그걸로 노후 생활하고 그런 시즌은 이미 지났어요. 이게 언제까지 그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시대 아닙니다. 지금 이제 금융 투자 하셔야 됩니다. 아, 그 다음에 무료한 무임승차님께서도 또 글을 하나 올려주셨는데요. 이거 한번 볼까요? 자, 주식 투자의 성공과 실패는 인내심과 예지력의 싸움이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야, 인내심과 예지력? 신박한데? 인내심은 내가 공감한다. 저 인내심에 대해선 공감. 자, 예지력은 모르겠다. 주식은 며칠 오르면 팔아야 하나? 또는 어떻게 해야 하나? 지금이 고점일까? 내일은 떨어질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데요. 언제 어떻게 견디냐, 행하느냐, 투자의 성패가 달려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당연하죠. 다 그건 알죠. 언제 사야 되는지, 언제 팔아야 되는지, 이거에 투자 성패가 갈려.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매수는 기술, 매도는 예술. 그게 쉽지 않은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무리한 스타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결국 답은 자기 자신의 판단, 장기적으로 경제가 좋아질 것인가, 불황으로 갈 것인가, 이에 따른 자신의 실행, 그리고 결단, 인내에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코 주식 전문가가 답을 대신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요. 그래요. 대신해 줄 수는 없죠. 판단은 본인이 하는 거고 그 수익이나 손실도 본인이 오롯이 받게 되는 것이죠. 그건 동감합니다. 근데 뭐랄까 예지력은 좀 모르겠습니다. 예지력 대신 이런 거 어떨까요? 인사이트? 뭐 예지력의 인사이트랑 다른데 그걸 좀 쉬운 말로 하면 뭘까? 하여튼 시장을 바라보는 눈? 이 정도는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보는 그 관점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매수할 것인지, 아니 어떻게 이제 투자를 할 것인지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인사이트가 정확하게 맞다고 하면 당연히 거기서 나온 투자 전략도 맞겠죠. 뭐 가령 앞으로 나는 코스피가 지금 5천이 아니고 만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당연히 롱 포지션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롱 포지션에 들어갈 때 가장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건 바로 지수 ETF가 되겠죠. 그럼 레버러지 질러야 되겠죠. 레버러지에다가 비중을 점점 실어가지고 10,000포인트까지 먹어야죠. 이런 전략. 나는 근데 한 2, 3월 달엔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난 그게 좀 불안한데. 그렇다고 하면 전략을 바꿔야 되겠죠. 지금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에서 주식 비중을 좀 줄여가는 전략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거보다도 좀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채권이라든가 다른 원자재
뭐 이런 것들로 투자해가지고 투자처를 다변화한다든가 아니면은 우리나라 시장 말고 다른 나라의 시장으로 이 자금을 분산하는 이런 전략들도 가능하겠죠. 자산은 이제 올로케이션 한다고 그러죠. 자산 분배를 하는 전략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지력보다는 투자 인사이트, 나는 어느 쪽으로 보고 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고, 내가 전문가의 얘기, 물론 전문가의 얘기를 전적으로 따를 필요는 없지만 전문가가 어떻게 시장을 바라보는가, 그 인사이트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맞으면 나도 그대로 한번 해보는 거고, 안 맞으면 수정하면 됩니다. 100% 맞으라는 법이 없죠.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IB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 있나요? 여러분들 많이 아는데 골드만삭스 이런 데 있잖아요. 예? 그런데도 정확하게 시장은 예측하지 못해요. 예측하는 확률이 50% 남짓입니다. 올라간다 내려간다도.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보고서를 쓰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시장에 대한 나의 인사이트 또는 투자자에 대한 경고, 뭐 투자자에 대한 어떤 방향성 이런 것들을 제시해 주는 거고 틀리면 그때그때 수정하는 겁니다. 예,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논리로 받아들이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자, ETF 운용하는 자산운용사가 나름 운용 수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공시한 ETF 상품이나 또는 그와 준하는 그런 인덱스들 이런 것들이 공신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얼마까지 올랐는 것인가, 얼마까지 올라갈 것인가 이 점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투자자의 몫이 되겠죠. 라고 무임스창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저도 그 의견에 100% 아니 200% 동감합니다. 자, 만약에 내가 지수에 투자한다 또는 지수가 아니라도 업종 ETF에 투자한다라고 하면 저는 ETF 상품을 좀 참고하시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자주 말씀드리고 있죠. 그나마 그게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지수를 만들고 그 지수를 추종하기 위해서 또는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운용사에서 그 지수를 그대로 벤치마크 해가지고 바로 펀드를 만드는 거거든요. 다 심의를 받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금융당의 심의를 받아가지고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ETF 상품, 내가 이제 종목에 대한 어떤 컨빅션, 확신이 없다라고 하면 ETF 상품으로 따라가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시장 참조할 때 ETF 상품 많이 참조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시장을 볼 때 여러분들 업종별 흐름 보잖아요. 전기전자, 또 운송장비, 섬유유복 이거 여러분들 맞다고 생각해요? 그 업종 분류가? 그거 벌써 분류된 지가 20년이 넘은 겁니다. 그거 바꿔야 돼요. 우리 업종별 분류요. 근데 그거 아직 바꾸지 않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대차가 자동차 만들고 있죠. 근데 현대차가 자동차만 합니까? 지금 모바일 산업도 하는 거 아닙니까? 전기차. 그리고 그 AI, 피지컬 AI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산업 분류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ETF에서 만든 섹터나 업종 분류가 훨씬 더 정확할 수가 있다라는 거. 투자자분들도 그런 점을 참조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상암에 살고 있는 남자라고 하시는데 상암에 사세요? 정상적인 시장이면 장기 우상향, 물려도 홀딩하면 먹는 게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시장이 그렇잖아요. 지금껏 우리나라가 개판이라 맨날 사고치고 했던 거지 우리나라가 정상으로 가면 지금 가치보다 더 올라가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또 100% 공감하는 바입니다. 자, 정상적으로 우리나라가 밸류에이션을 받게 되면 지금 5천이 문제일까요? 지금 현재도 5,149포인트입니다. 5천 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49포인트가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5,000포인트 올라갈 때 다들 그런 말씀 하셨죠. 야, 이거 빠지는 거 아니야? 고점인데 차익 물량 나오면 다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인버스 들어가고. 즉, 인버스 들어가신 분들은 다 물려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물려 계신 분들 많아요. 근데 그게 왜 개인이 돼야 되냐고. 개인이 꼭 그런 고점 자리에서 인버스를 들여갖고 물려가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예. 그게 좀 안타까운 점이야. 그리고 제가 엊그저께인가 제가 사연 하나 받은 게 있는데 아니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매일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니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유입되는데 그 중에서도 외국인 매수 상위에 뭐가 있냐면 인버스 2X 상품이 외국인 매수 상위에 있더라는 거야. 아니, 외국인 인버스 2X가 외국인 매수 상위에 있으면 그럼 지금 시장은 외국인들은 하방으로 보는 거 아니야? 그럼 마침 지금 현재 5,000포인트 부근에 있어. 야, 그럼 나도 외국인들의 매매를 따라가야지. 그래서 인버스 2X를 들어가셨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렸습니다. 인버스 2X는요, 외국인들이 매수할 때 방향성을 가지고 시장 하락 때문에 들어가는 경우보다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한 포지션을 해칭하기 위해서 위험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상승장인데 외국인들이 인버스 상품을 열심히 매수하고 있고 거래량도 증가하고 그 다음에 외국인 매수 상위에 있어도 걔네들이 하방으로 포지션을 잡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락으로 보고 인버스를 사는 게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네요. 자, 그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좀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좀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상암에 사시는 남자님께서 말씀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거, 뭐지? 이건, 사람이 좋아요. 아이디가 참 특이하시네요. 아무튼, 최근 주식 수익률 자랑 글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저도 자랑을 하고 싶긴 하지만, 주식 프로그램을 LS 증권을 쓰다 보니 화면 캡처가 안 되네요. LS 화면 캡처 될 텐데? 막아놨나? LS를 내가 써본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잘 모르겠네요. 뭐죠? 자랑하고 싶다? 눈물 유유는 뭐죠? 수익을 많이 보셨다는 얘기인데 자랑하십시오. 캡처 안 해도 되니까. 아무튼 지금 수익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아이고야, 축하드립니다. 그죠? 네, 수익 맞고. 자,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수익이면 자랑하세요. 뭐 그런 거 그래. 자, 맞아. 핸드폰으로 찍으면 되지. 팩트체크님께서 말씀해 주셨네. 핸드폰으로 찍으면 되지. 아이고, 그래요. 네, 제가 이런 말씀 딱 보니까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 수익률 자랑글들이 많이 올라오니까 막 그런 내용도 있잖아요. 수익 자랑글 많이 올라오면 자, 이제는 뭐 고점이 아닌가. 이 고점 신호로 우리가 봐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 어르신들이 뭐 주식에 대해서 안 하시는 분들이 주식한다라는 말씀이 있고 그러면은 이제 고점이다. 뭐 평생 주식 안 하던 친구가 야 오늘 삼성전자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하면 주가 빠진다. 뭐 이런 얘기들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옛날 말입니다. 지금은 안 그래요. 이거는 어디서 이제 그 글을 이 펌글을 가져오셨는데요. 월가의 저설적인 경제 예언가가 있다. 1987년 블랙 먼데이, 1988년 러시아의 금융위기, 2008년 금융위기, 수많은 미래의 금융사건을 예측했었다. 자, 그분 누구냐? 월가의 무당이라고 하는 마틴 암스트롱. 내가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누구지?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마틴 암스트롱. 진짜. 그래서 이분 맞아, 근데? 맞는 것 같은데? 잘 모르는 분이세요. 저는. 월가에 그렇게 유명했단 말이야? 볼까?
여러분들 아시나요? 이분? 마틴 암스트롱. 이분이시래요. 마틴 암스트롱. 에디터, 퍼블리셔고 어메리칸 스트롱 이코노미 이의 발행인인가 봅니다. 발행인 겸 편집자인데 이분이 아무튼 월가의 무당이라고 하는데 여러 번 사건을 예측한 전설적인 예언가였다고 하죠. 예. 동전을 수집하다가 거시경제의 변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자신만의 경제 모델을 만들고 다양한 사건 예측에 성공을 했답니다. 너무 예측을 잘해가지고 CIA 등에서 포섭을 시도했고 거절하자 예측 프로그램을 빼앗아 가고 재판도 없이 감옥에 감옥에 가뒀다고? 이 사람을 다룬 다큐도 있답니다. 그래요. 마틴의 경제 모델이라는 건 경제 사이클에 있어서 309년, 51년, 8.6년마다 주가를 따라 사건들이 발생한다는 것. 이게 신화적인 것 같은데 이거? 한번 그냥 재밌으니까 한번 쭉 볼게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현재 경제 상황에 맞춰보자면 올 상반기까지가 원자재 상승 기간이 오고 이후 2028년에는 독재 정부로 인한 위기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독재 정부라고 하면 미국을 의미한다고 하네요. 그 뒤로는 급격한 자산 상승이 와서 그러니까 미국을 비롯한 서구 세력들의 정점을 찍게 되고 그게 2032년까지랍니다. 그 후로는 높은 실업률로 경제가 붕괴. 그 다음은 중국으로의 패권 전환이 올 것이라는 것. 이 모델은 예전에 맞는 것이라고 합니다. 저도 완벽하게 동감은 안 하지만 패권이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 꾹입니다. 패권이 이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마 여기 계신 투자자분들께서도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그죠? 중국으로의 패권 이동 공감합니다. 저는요. 그래서 지금은 뭐 미국이 완전 망한다기보다는 다극화 체제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다음 이분의 말씀, 마틴 암스트롱의 말씀을 더 보면 중기적으로는 미국 대선, 공화당 승리, 사회적 혼란, 대기업 생존, 유럽 연기금 위기, 금 상승, 미국 디폴트 가능성, 그리고 2032년에는 대공황 등을 예측했다고 하네요. 마저 좀 더 볼게요. 2026년 이스라엘 미국 지정학적 위기. 올해 아닌가요? 2026년이면 미국, 이스라엘, 이란, 이스라엘, 미국.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미국의 지정학적 위기가 오고 그 다음 붕괴는 유럽서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28년에는 미국 대선이 없을 수도 있다. 32년에는 실업으로 인한 대붕괴, 패권이 중국으로 넘어간다. 결론, 2032년이면 대기업 주식 주사 담자. 믿거나 말거나. 아무튼 근데 재미는 있네요. 재미는 있어요. 흥미로운 내용이긴 합니다. 이런 게 재밌긴 하죠. 근데 뭐랄까 참 믿기는 좀 어렵네요. 모든 내용을 다 믿기는 어렵고 그래 뭐 그런 수도 있겠다라고 싶기는 합니다. 그래요. 자, 여기까지. 자, 상담 내용 잠깐 여기서 한번 끊고요. 자, 다음 2부에서 한번 또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일단 좀 시장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